할머니, 지금 여기 누워 계실 때가 아니에요. 당장 일어나서 도망치세요. 아니, 의사 양반,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사람한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요? 쉿! 이 주사 맞고 잠들면 끝이에요, 끝. 빨리 도망치세요.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내시경실, 마취 주사를 든 의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사바늘이 제 팔에 닿기 직전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튀어올라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의사의 그 떨리는 한마디는 저를 지옥의 문턱에서 구해줄 마지막 탈출구였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된 공영자라고 해요. 나이 드니 여기저기 쑤셔서 병원 가는 걸 밥 먹듯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큰 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갈 때면 혹시 나쁜 결과가 잘못 나올까 싶어 조마조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불길한 예감은 늘 적중하는 건지 그렇게 두려워했던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평생 운을 다 써버렸다고 느낄 만큼 끔찍한 일을 겪었지 뭐예요? 하마터면 70을 못 넘기고 운명을 달리할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제 기막힌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요즘 들어 통 소화가 안 되고 명치 끝이 콕콕 쑤시는 날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하나뿐인 딸 효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당장 병원에 가보라며 성화를 부렸어요. 엄마, 제발 그놈의 나이 탓 좀 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병원 가보자. 응? 속이 그렇게 쓰리다면서 요즘은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일 수 있다잖아. 효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너 이기는 사람 없다. 다음 주에 꼭 가볼게. 저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서울에서 제일 크다는 세림병원을 찾았어요. 시설도 좋고 용한 의사들도 많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죠.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담당 의사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위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예약해 드릴 테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날짜는 2주 뒤로 잡혔어요. 내시경실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주의사항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전날 저녁 9시부터는 물 한 모금도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약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간호사가 상냥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혈압약만 먹고 있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검사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전날 저녁부터 굶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꼭 참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내시경센터로 가니 대기실에는 저처럼 불안한 얼굴을 한 환자들이 꽤 많이 앉아 있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빈자리에 앉자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도 오늘 검사 받으러 오셨나 봐요? 네, 수면 내시경 받으러 왔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어요. 아이고, 저도요. 이거 처음이라 그런지 심장이 다 두근거리네. 어르신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멋쩍은 듯 손바닥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도 별일 있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대기실로 나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영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에서 헐렁한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복도를 지나 내시경실 앞에 섰어요. 묵직한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하얀 천장, 번쩍이는 의료기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방 한가운데에는 덩그러니 검사용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셔서 누우세요. 30살쯤으로 보이는 여자 간호사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송미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눕혔습니다. 송미소가 다가와 제 팔에 혈압계를 감고 손목의 맥박을 짚었어요. 어르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면 끝나 있을 거예요. 송미소가 방긋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천장을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 의사가 들어왔어요. 마취가 강성준,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자 환자분 맞으시죠? 마취 동의서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면 마취를 위한 정맥 주사를 놓겠습니다. 강성준이 차트를 휙 넘겨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성준이 제 팔을 잡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하는데 그때였어요. 제 팔에 닿은 강성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라 긴장했나 싶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잠시 후 강성준이 주사바늘을 들었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손을 멈췄습니다. 아, 잠시만요. 차트를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강성준이 황급히 차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강성준이 차트를 넘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바로 그 순간 강성준이 차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메모지를 제 눈앞에 휙 들어 올렸습니다.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어요.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온몸의 세포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 이러세요? 누우셔야 해요. 송미소가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을 싹 바꾸고 소리치며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미소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내시경실 문을 향해 뛰었어요. 헐렁한 검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여러 개의 발소리가 저를 따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비상계단 쪽으로 미친 듯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70살 먹은 늙은이가 숨이 차서 이미 주저앉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거의 다 지났을 때였어요. 복도 저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나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 잠시만 저희랑 얘기 좀 하시죠? 병원 보안 요원처럼 보였지만 말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비상계단을 향해 더욱 속도를 냈어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문 손잡이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아예 잠가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아래층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위를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옥상을 향해 살기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필사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계속해서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컹거리는 옥상 문 손잡이를 겨우 붙잡고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재빨리 밖으로 몸을 날리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헐렁한 검사복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옥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누가 가꾸는지 모를 작은 화단이 있었고 커다란 환풍기와 실외기들이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죠. 바로 그때 등 뒤의 철문 너머로 급하게 계단을 뛰어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색이 되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건물 중앙에 있는 거대한 환풍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잽싸게 차가운 쇠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라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도 너무 커서 금방이라도 들킬 것 같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끼익 녹슨 소리와 함께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분명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성질 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흩어져서 찾아봐. 멀리 못 갔을 테니. 다른 남자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거대한 환풍기에 온몸을 바싹 밀착시키고는 숨까지 참았어요.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5층 옥상. 목표물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이듯 보고했습니다. 반드시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소란 피우면 모든 게 끝장이야. 무전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알겠습니다. 남자가 짧게 대답하고 무전을 끊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는 거였어요. 영문도 모른 채 죽게 생긴 겁니다. 도대체 왜 저를 죽이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했어요. 두 남자가 옥상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박거리는 구둣발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죠. 저는 환풍기 뒤에 숨어 조금씩 고개를 내밀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한 명은 왼쪽 구석을, 다른 한 명은 오른쪽 화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눈에 옥상 난간 끝에 달려있는 외부 비상계단이 들어왔습니다. 건물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연결된 낡은 철제 계단이었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모두 반대편을 향하고 있을 때 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환풍기 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발소리를 죽여 비상계단을 향해 움직였어요. 계단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날카로운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뛰어 낡은 철제 계단을 숨도 쉬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며 울부짖었고 등 뒤에선 남자들이 쫓아오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안 서? 멈추라고. 한 남자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추는 대신 이를 악물고 아래로 향했어요. 4층, 3층, 손잡이를 꽉 잡고 죽으림을 다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2층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였어요. 거기 서라고 했지? 이 할망구야. 위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성큼성큼 계단을 뛰어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은 계단을 거의 날다시피 내려갔어요. 마지막 계단에서 그대로 뛰어내려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발목에서 찌릿하고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 입구가 보였어요. 저는 절뚝거리면서도 주차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니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어디로 숨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주차장 한쪽에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병원 세탁물을 수거하는 트럭이었어요. 트럭 뒤쪽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직원 2명이 하얀 세탁물 자루들을 낑낑대며 싣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트럭 쪽으로 달려가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 안에는 이미 세탁물 자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루들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소독약과 땀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저를 쫓던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젠장, 어디로 간 거야? 주차장을 샅샅이 뒤져. 이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발소리가 주차장 안을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죠. 야, 빨리빨리 안 씻고 뭐해? 다음 병원 갈 시간 다 됐다고. 트럭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네, 팀장님. 거의 다 됐습니다. 직원이 마지막 남은 자루 몇 개를 낑낑대며 트럭에 실었을 때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트럭 바로 옆까지 다가왔어요. 문 닫아. 운전기사가 외쳤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어요. 잠시 후 부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축축한 세탁물 더미 속에서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으악! 사람 살려! 트럭 뒷문이 열리면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세탁물을 정리하러 들어왔다가 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쉿! 제발 조용히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급하게 여자 직원의 입을 막으며 애원했습니다. 누구세요? 도둑이에요? 왜 여기 숨어 계세요? 여자 직원이 제 손을 뿌리치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방금 저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환자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저는 두 손을 싹싹 빌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여자 직원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헐렁한 검사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할 시간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대로 잡히면 저는 죽어요. 부탁드립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여자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작업복 점퍼를 벗어주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입으세요. 그리고 저쪽 구석에 조용히 숨어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점퍼를 받아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문이 닫히고 트럭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끔찍한 병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여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살피더니 제게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아주머니, 지금이에요. 큰 길가 사거리니까
얼른 내리세요. 저희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이름이라도.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름은 알아서 뭐 하시게요. 부디 무사하세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점퍼를 단단히 여미고 조심스럽게 트럭 문을 열었어요. 어두컴컴한 트럭 안에서 나오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온갖 소음이 제 몸을 덮쳤습니다. 병원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차들이 쌩쌩 달리는 복잡한 거리였어요. 트럭이 다시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저는 사람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점퍼에 달린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저 멀리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저곳으로 가면 일단 몸을 숨길 수는 있겠다 싶었어요. 역으로 향하다가 문득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걸로 제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겠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도대체 왜 저를 죽이려 하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등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을 것만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간신히 전철을 타고 몇 개역을 지난 후에야 내려서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낡은 공중전화 부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부스 안으로 들어가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넣고 딸 효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웬일인지 효진이는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효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응?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애타게 중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답 없는 신호음만 계속될 뿐이었죠. 효진이는 평소에 전화 한 통을 놓치는 법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효진이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저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문득 죽은 남편 태수 씨의 친한 동생인 박천수 씨가 떠올랐어요. 오랜 세월 형사로 일하다 몇 년 전 은퇴한 분이었죠. 저는 다시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핸드폰을 켜고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수 씨의 번호를 누른 후 휴대폰은 재빨리 다시 껐어요. 여보세요? 묵직한 천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수 씨, 저 영자예요. 공영자. 제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자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려요? 무슨 큰일이라도 있어요? 천수 씨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단번에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천수 씨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주소는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도로로 뛰어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천수 씨의 집은 서울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리니
조용한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천수 씨는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니, 영자 씨, 진짜 무슨 일이에요? 천수 씨가 제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어요.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가 쪽지로 도망치라고 했던 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쫓겨 병원을 탈출한 일까지요. 천수 씨는 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미간을 찌푸린 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영자 씨, 사실은 저도 태수 형님 사건에 대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천수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고 현장 사진과 경찰 보고서를 전부 훑어봤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는데요? 급정거할 때 생기는 브레이크 자국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조차 못한 것처럼요. 그리고 목격자 말에 따르면 형님이 사고 전날 밤에 웬 낯선 남자와 심각하게 다투었고 그 후로 몹시 불안해하셨다고 합니다. 천수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에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놈들 사건을 너무 서둘러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더 파보려고 했더니 위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압력이 들어오더군요. 섣불리 말했다가 영자 씨까지 위험해질까봐. 천수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수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했던 내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를 죽이려 했던 그자들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천수 씨,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왜 죽어야 했는지, 저한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지 도대체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어요. 저는 천수 씨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영자 씨가 말씀하신 세림병원부터 다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수 씨가 컴퓨터를 켜고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천수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영자 씨, 이것 좀 보시죠. 천수 씨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거대 기업 동양그룹의 정한수 회장이 세림병원에서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수 씨는 또 하나의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우진 국회의원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때 기사 아래에 적힌 프로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진은 동양그룹 정한수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동양그룹 정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4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살아났습니다. 때는 1985년이었습니다. 저는 동양그룹 본사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저희 부부는 어린 효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닥치는 대로 일했죠. 어느 늦은 밤 저는 비어있던 회장님 사무실의 화장실을 청소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장 책상 뒤쪽 벽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액수의 현금 다발과 정체 모를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개의 장부가 펼쳐져 있었는데 온갖 검은 돈이 오고 간 비자금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늘 회장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이 귀신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그때 비서실장이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에 뭘 봤든 뭘 들었든 전부 잊어. 만약 그 더러운 입을 함부로 놀렸다간 당신 딸년이 학교는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남편은 밤길이 무섭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저를 협박하는 동시에 돈 봉투를 내밀며 회유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매달 생활비는 넉넉하게 챙겨주지. 당신 가족의 안전도 내가 보장하고. 저는 어린 효진이의 얼굴이 떠올라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40년간 저는 죽은 듯이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천수 씨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천수 씨, 제가 40년 전에 동양그룹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40년 전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정한수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봤습니다. 상상도 못할 엄청난 액수였어요. 천수 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영자 씨가 바로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우진이 대선에 나오면서 과거의 추악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씩 없애려는 게 아닐까요? 천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동양그룹과 정우진의 뒤를 다시 파보라고 하겠습니다. 천수 씨가 몇 군데 전화를 거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동양그룹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김순옥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만두었던 언니였죠. 천수 씨, 저도 친구한테 전화 한 통만 해봐도 될까요? 저는 순옥 언니네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옥 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공영자라고 하는데요. 순옥이 언니 좀 바꿔주세요. 아, 영자 이모님, 저희 어머니 4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요. 분명히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정말 멀쩡하셨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순옥 언니마저 죽었어요. 단순한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천수 씨, 제 동료도 2달 전에 갑자기 죽었대요. 저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수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거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영자 씨,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천수 씨의 단호한 조언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옥 언니까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린 것 같았으니까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한낮 바람 앞에 촛불처럼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죠. 저는 천수 씨네 집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택시에 앉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켜두었던 제 휴대전화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번호는 생전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그놈들이 제 위치를 파악하고 거는 함정은 아닐까 싶어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천수 씨가
제게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 오늘 병원에서 배웠던 간호사 송미소예요. 내시경실에서 상냥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던 바로 그 간호사 송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송미소 씨? 어떻게 내 번호를, 혹시 당신도 그들과 한패인 거 아니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트에서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르신, 지금 무사하신 거 맞죠? 송미소의 목소리에는 꾸며낸 것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괜찮아요. 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랑 마취과 강성준 선생님이랑요. 나를 돕겠다고요? 왜요? 당신들도 위험해질 텐데 왜 그런 일을 자초하려는 거죠? 저도 무서워요. 어르신,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침대 위에서 사람이 벌레처럼 죽어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의사고 간호사니까요. 강성준 선생님이 쪽지를 건넨 순간 저희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송미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요. 어쩌면 어르신 외에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저희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에서요. 저는 대답 대신 옆에 앉은 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천수 씨가 굳은 얼굴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내일 저녁 6시 서울 외곽에 있는 허름한 모텔은 어떠세요? 그쪽이 CCTV도 없고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소 정해서 다시 문자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세상에 의로운 젊은이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행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제야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송미소와 만나기로 한 모텔은 정말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글자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낡고 녹슨 간판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죠. 안내받은 방의 문을 두드리자 송미소와 강성준이 하얗게 질린 긴장한 얼굴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제는 정말 놀라셨죠?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강성준이 일어나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제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성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 네 사람은 낡은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강성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병원 내부 서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암호화된 기밀 파일이 있었는데 밤새 씨름해서 겨우 해독했습니다. 강성준이 노트북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최근 6개월 동안 저희 세림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위장된 사망 사례가 무려 5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 고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분은 김철민 어르신입니다. 단순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오셨다가 마취 중 쇼크사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빼낸 데이터를 보세요.
마취제가 아니라 칼륨 수치를 급격하게 높이는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5건이나요? 세상에. 전직 형사였던 천수 씨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미소도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그 5분의 신상 정보를 파헤쳐 봤어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송미소가 종이에 적힌 명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돌아가신 5분 모두 1980년대 중반에 동양그룹 본사나 관련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분은 동양그룹 경리부 직원이셨고 다른 한 분은 정한수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나머지 3분도 모두 그 시기에 동양그룹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저처럼 무언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르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우진 측에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제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성준이 제 말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 젊고 용감한 사람들에게 제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증거가 하나 있어요. 증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송미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40년 전 제가 회장실 비밀 금고를 봤을 때 몰래 사진을 한 장 찍어뒀습니다. 그때 정말 작은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사진이라면 혹시 그 비자금 장부 말입니까? 천수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이 물었습니다. 네, 그걸 남편한테만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사진을 출력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뒀다고만 했지, 제게도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은행 대여금고는 아닐까요? 천수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태수 형님이 생전에 월급 통장처럼 쓰던 주거래 은행이 있었나요? 혹시 모르니 그 은행의 대여금고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영자 씨가 법적 배우자 자격으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천수 씨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수십 년간 거래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확인하더니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대여금고는 이미 개봉된 상태입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습니다. 정확히 1달 전입니다. 고인의 조카라고 신분을 밝힌 분께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시하셔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조카요? 우리 남편은 형제 하나 없이 외아들이었는데 세상에 없는 조카가 어디서 튀어나와요? 저는 어이가 없어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이상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잠깐만요, 영자 씨.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천수 씨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저놈들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놈들에게 영자 씨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뿐인 증거가 사라져버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죠.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천수 씨가 저를 위로하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 태수 씨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여보, 진짜 소중한 건 말이야. 남들 모르는 멀리 두는 게 아니야. 바로 내 눈앞 가장 가까운 곳에 숨기는 법이라고.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며 웃곤 했었죠. 가장 가까운 곳. 혹시 우리 집? 우리 집 어딘가에 그 사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천수 씨, 우리 집으로 가야겠어요. 기사님, 저희 집으로요. 최대한 빨리요. 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네, 영자 씨, 왜 그러세요? 은행은 너무 멀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집이에요. 분명히 우리 집이에요. 택시가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손때와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죠. 영자 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혹시 뭘 찾으시려는 겁니까? 천수 씨가 제 뒤를 따라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늘 말했어요. 가장 소중한 건 가장 가까운 곳에 숨기는 법이라고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서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가장 큰 책장을 향해 다가가 책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평생을 아끼며 읽었던 낡은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권, 한 권 책을 꺼내 미친 듯이 흔들고 털어보았습니다. 매캐한 먼지가 콜록콜록 기침을 터뜨리게 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한 시간이 땀으로 범벅되어 흘러갔을까요? 책장 맨 윗칸에 꽂혀있던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을 꺼냈는데 순간 손에 전해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책의 부피에 비해 무게가 터무니없이 가벼웠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책의 속이 네모 반듯하게 파여 있었고 그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수 씨, 이것 좀 보세요. 찾았어요.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천수 씨가 달려와 제 어깨를 부축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쓰인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바로 4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동양그룹 회장실 비밀 금고 안에 있던 시커먼 현금 다발과 극비라고 쓰인 장부들이 섬광처럼 터진 플래시빛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 사진이군요. 천수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펼쳐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작성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익숙한 남편의 필체가 조금씩 떨려 있었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홀로 쌓아온 기록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정계에 진출하며 할아버지 정한수의 과거 비리를 덮기 위해 비밀리에 증인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동양그룹 관련 회사에서 일했던 옛 직원들의 명단과 그들의 최근 근황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의 이름 옆에는 이미 사망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 속에는 제 친구 순옥 언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디 이 서류를 정의로운 검찰에 전달해 주시오. 사랑하는 내 아내 영자, 당신을 이런 위험에 휘말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평생 사랑했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전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가족에게 시시각각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저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영자 씨, 괜찮으십니까? 천수 씨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우리 그이의 마지막 유언을 제가 지켜줘야죠. 저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제 학교 후배 중에 아주 강직한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지영이라는 친구인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요? 그럼 바로 연락 좀 해주세요. 천수 씨가 즉시 한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 천수 선배다.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만날 수 있겠나? 다음 날 저희는 한지영 검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턱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죠. 선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히 찾으신 연유가? 한지영 검사가 천수 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사진과 남편의 서류 뭉치를 한지영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한지영 검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점점 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군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우진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줄이야. 한지영 검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사가 가능한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이 정도 증거와 정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이니까요. 한지영 검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어르신과 다른 증인들의 신변 보호입니다. 강성준 의사, 송미소 간호사 두 분도요. 신변 보호라니요? 언제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마련한 안전한 곳으로 즉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지영 검사가 마련한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강성준과 송미소도 함께였죠. 그곳에서 천수 씨가 제 딸 효진이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마침내 효진이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중요한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효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효진아, 지금 어디니? 나 회사지. 왜?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효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회사에서 나와.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엄마가 보내는 주소로 와. 위험해. 위험하다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효진이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제발 그냥 엄마 말대로 해줘. 빨리.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색이 된 효진이가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다 뭐야? 저는 지난 며칠간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효진이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효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며칠 뒤 본격적인 진술 준비를 위해
저희 일행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간호사 송미소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병원 선배 언니한테 들었는데요. 저희 세린병원 이사장 정재윤이 정우진 의원의 대학 동문이고 아주 막역한 사이래요. 정재윤이 정우진의 정계 진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대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고요. 그랬군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한지영 검사가 날카롭게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지영 검사 앞에서 녹음을 하는 가운데 제 인생을 건 정식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동양그룹 회장실에서 목격했던 일부터 최근 병원에서 겪었던 죽음의 위협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강성준과 송미소도 병원 내부에서 발견한 의료 기록 조작과 살인의 정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정한수 전 동양그룹 회장, 정우진 의원, 정재윤 세린병원 이사장 모두가 수사 대상입니다. 한지영 검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2주가 흘렀습니다. 한지영 검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저희 거처로 찾아왔어요. 법원에서 세린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과 정재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뉴스를 통해 검찰 수사팀이 세린병원으로 들이닥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이 병원 서버에서 삭제된 환자 기록들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환자들을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과 정우진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발견했다는 속보가 이어졌죠. 저는 제 작은 용기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법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얼굴과 마주하고 증언해야만 했어요. 두렵고 떨렸지만 저는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을 위해서, 동료 순옥이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옥 같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영 검사는 이제 괜찮을 거라며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가구의 냄새, 발바닥에 감기는 마룻바닥의 감촉,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평온한 소음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저는 모처럼 굳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방에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귓가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리며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거대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제 손에서 힘이 풀리며 손에 들려있던 계란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탁 하고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주방의 하얀 타일 바닥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며 제 몸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으려 허공에 손을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제 눈에 얼룩 하나 없이 새하얀 천장이 들어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공간, 바로 병원이었죠. 엄마, 내 목소리 들려?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엄마. 옆에서 제 딸 효진이가 울음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저를 필사적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효진아, 여기가 어디니? 저는 바싹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야, 병원. 엄마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내가 아침에 반찬 좀 갖다 주려고 들렀다가 발견했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효진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나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단 말이야, 엄마. 효진이의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다. 어르신, 최근 겪으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쇼크성 실신이셨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혈압과 심박수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라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어 힘겨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효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고 닫힌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제 심장을 후벼 파듯 새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충격이 온몸의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위벽은 거의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는 상태라 이 정도면 위천공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 검사 결과는 의사의 말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부정맥과 함께 위궤양은 당장이라도 출혈이 일어나 혈변을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는 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의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했던 세림병원에서의 악몽이 다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검사대에 홀로 누워있던 무력한 제 모습. 마취과 의사 강성준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몰래 건네던 메모가 떠올랐어요. 싫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는 공포가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여긴 세림병원이 아니야. 안전한 곳이라고.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 이러다 엄마 정말 큰일 나. 효진이가 저를 붙잡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싫어. 안 한다고 했잖아. 내 몸에 손대지 마. 다 똑같은 놈들이야. 저리 가. 제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치자 놀란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희가 옆에서 안전하게 다 지켜봐 드릴게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튀어나올 것처럼 광란의 속도로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선생님,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요. 효진이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다가와 제 팔에 진정제를 주사했고 저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영 검사가 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십니까? 한지영 검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힘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지영 검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르신께서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정확히 한 달 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입니다. 담당 의사가 현재 어르신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로는 법정 증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어르신의 증언이 없으면 정우진을 기소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들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 40년 전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은 어르신뿐입니다. 정우진 측은 이미 어르신을 침에 걸린 노인의 망상으로 몰아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어르신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제가 꼭 해야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건강이 괜찮습니다. 내가 그놈들 앞에서 똑똑히 증명하고 말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님. 한지영 검사가 돌아가고 나서 효진이가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런데 뉴스 화면에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세린병원 집단 살인 사건의 핵심 증인인 70살 공영자 씨가 오늘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가 제 사진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우진 의원 측 변호인단은 오늘 법원에 증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정우진의 변호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70이 넘은 고령의 증인이 최근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혼란과 기억 왜곡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를 위한 외침인지 혹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금전적 이득을 노린 안타까운 노년의 착각인지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나쁜 자식들, 저 악마 같은 놈들, 엄마, 보지마, 당장 꺼버릴게. 효진이가 소리치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들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돈이나 놀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증언을, 제 인생을, 제 남편의 죽음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숨 쉬어, 엄마. 효진이가 사색이 되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병실로 달려와 제 몸에 심전도 기계를 붙였습니다. 부정맥 쇼크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차가운 선들이 주렁주렁 연결되었고 기계들이 저를 대신해 숨을 쉬며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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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명이 위태롭다고 알리는 기계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에서 저를 보며 오열하는 효진이의 모습을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성준과 송미소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 직접 들어오지는 못하고 효진이를 통해 제게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어르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저희가 법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병원 기록도 더 샅샅이 찾아볼게요. 어르신 목까지 저희가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위로는 고마웠지만 이 재판의 주인공은 저라고 말하는 한지영 검사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재판의 심장은 공영자 어르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전 그 지옥 같은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어르신 한 분뿐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남편의 피 묻은 유언을 결국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중환자실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수없이 오갔어요. 어떤 순간에는 저를 쫓던 검은 양복 사내들의 발소리를 들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먼저 떠나간 남편이 안개 속에서 저를 향해 손짓하는 꿈을 꾸기도 했죠. 그리고 지옥 같던 사흘이 지난 네 번째 날 아침, 저는 마침내 온전한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든 딸 효진이의 헬쓱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딸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늘과 피로가 지난 며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효진아. 제가 잠긴 목소리로 부르자 효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렸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우리 엄마 깨어났어요. 효진이의 피곤한 얼굴 위로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굵은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이 못난 엄마가 또 걱정만 안겨줬네. 저는 링거 바늘이 시퍼렇게 멍든 손으로 효진이의 손등을 힘겹게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엄마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아빠도 하늘에서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제발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효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효진아. 저는 천천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더더욱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네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순옥이, 언니와 이름도 모르는 희생자들의 원통함을 이 엄마가 풀어줘야 하지 않겠니? 그게 이제 이 엄마가 살아야 할 마지막 이유야. 제 말에 효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손을 잡은 채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회진을 온 담당 의사는 제 상태를 꼼꼼히 살피더니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젯밤이 최대 고비였는데 이렇게 거뜬히 이겨내셨군요. 의사가 차트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온몸의 기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법정 출석은 최소 3주, 아니 그 이상은 경과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한지영 검사가 즉시 법원에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며칠 뒤 판사는 제 의료 기록을 검토한 끝에 증인의 건강권을 고려하여 공판을 5주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5주라는 소중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드디어 중환자실을 벗어나 창밖이 보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본격적인 치료와 함께 제 자신과의 혹독한 싸움, 재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어르신, 오늘부터 저랑 같이 운동 시작하시는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할 수 있죠? 젊고 씩씩한 남자 물리치료사가 저를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바닥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다리는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작 서너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오늘보다 딱 한 걸음만 더 가보는 겁니다. 물리치료사의 격려 속에서 저는 매일 아기처럼 걸음마를 다시 배웠습니다. 세림병원의 간호사 송미소는 거의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고된 3교대 근무가 끝나기 무섭게 달려와
마치 친딸처럼 저를 살뜰히 돌봐주었죠. 어르신,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으세요. 역시 우리 어르신은 강하시다니까. 오늘은 제가 발 마사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발이 편해야 잠도 잘 온대요. 미소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성주는 제게 트라우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분은 제 대학 선배님이신 이수민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의 최고 권위자이시죠. 분명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수민 의사와의 상담 치료는 제 내면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림병원에서의 기억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무서웠어요. 검사실에 누워 있는데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르신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르신은 결국 그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을 박차고 나와 그 지옥에서 탈출하신 겁니다. 어르신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대한 생존자세요. 이수민 의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제 아픔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저는 억눌렀던 감정들을 토해내며 조금씩 단단해졌고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히던 악몽도 점차 옅어져 갔습니다. 박천수 씨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편이 남긴 자료들을 법정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기 쉽게 정리해왔고 실제 재판처럼 저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자 씨, 변호사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4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기억하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강요나 회유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날의 공포는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제 목숨과 제 딸의 목숨을 담보로 한 침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어찌 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십시오. 어느덧 약속의 3주가 흘렀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했어요. 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미뤄두었던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시경 검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마저 완전히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검사 당일 효진이와 미소, 강성준까지 모두가 저를 위해 모였습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운 제 양손을 효진이와 미소가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마취를 담당한 강성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정말 안전합니다. 제가 의사 면허를 걸고 제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세림병원에서 못 지켜드린 빚, 오늘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를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 효진이가 저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제 안의 가장 큰 두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위궤양은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퇴원을 앞두고 한지영 검사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재판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네, 검사님 준비됐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어르신을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비열한 인신공격을 할 겁니다. 어르신의 기억력,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분과의 관계까지 걸고 넘어지며 상처를 주려 하겠죠.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증언 한마디 한마디가 이번 재판의 승패를 결정지을 겁니다. 저희 모두가 어르신을 믿고 있습니다. 한지영 검사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창밖은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이들의 이름을 걸고 저 거대한 악의 심장부로 진실의 법정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재판 당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잘 어울린다며 사주었던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죠. 거울 앞에 서자 지난 몇 달간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진 늙고 지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득했던 눈동자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준비됐어? 효진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응, 됐어, 가자.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제 자신을 한번 마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효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떨리는 심장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죠.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법원에 도착하자 입구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에서 내리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공영자 씨, 오늘 법정에 서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거대 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인데 승소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이 이길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하고 효진이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일 앞줄에 앉아있던 천수 씨가 저를 보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어요. 그 옆에는 강성준과 송미소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걱정과 응원이 뒤섞인 미소를 보내주었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남자, 정우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저를 향해 차갑고 오만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정우진 외 사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탕! 재판장이 내리친 망치 소리가 법정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한지영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자 한지영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은 1985년 동양그룹 본사 건물에서 근무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해 가을, 증인은 그곳에서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어느 늦은 밤 회장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비밀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의 현금 다발과 수십 건의 장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장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검은 돈의 행방이 적힌 비자금 명단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후 증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비서실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는 제게 본 것을 전부 잊으라고, 만약 입을 열면 제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제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회유도 했습니다. 증인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때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잠시 후 다시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세림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마취과 의사가 제게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위험합니다라고 적힌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저를 쫓아왔고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병원 세탁 트럭에 숨어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증언하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우진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 지금 4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을 어제 일처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군요. 혹시 소설을 쓰시는 건 아닙니까? 변호사가 저를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내 남편의 목숨과 내 딸의 인생을 담보로 40년을 침묵했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의 무게가 변호사님 눈에는 고작 소설로 보이십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고령이신데 최근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죠? 혹시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 몸은 늙었을지언정 제 정신과 기억은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생생합니다. 그 기억을 증명할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지영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40년 전 몰래 촬영했던 금고 사진과 남편이 목숨을 걸고 작성한 조사 자료가 대형 화면에 떠오르자 법정안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강성준과 송미소 그리고 은행 직원이 차례로 증인석에 서서 병원의 기록 조작과 대여금고의 진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재판은 3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법정에 서서 그들의 비열한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심장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힘들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우진, 정재윤,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증인 공영자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추악한 범행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또한 본 재판부는 정한수 전 동양그룹 회장의 과거 비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명하는 바이다. 탕, 탕, 탕.
정의의 망치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자 취재진이 다시 한번 저를 둘러쌌습니다. 공영자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죽어간 제 남편과 다른 모든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효진이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차가운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실 나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당신이 남긴 이 증거가 당신이 내게 준 마지막 사랑이 나를 지켜줬어요. 정우진과 정재윤, 그놈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도 편히 쉴 수 있겠죠? 사랑해요, 여보.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딸 효진이와 마치가 의사 성준, 간호사 미소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죠.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서로 도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함께 웃으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봄 풍경 속에서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고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폭풍을 겪었지만 저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남편이 남긴 정이라는 유산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기분 좋은 봄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막힌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법정에 서서 증언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정의를 위해서라면 누구나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유언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옥이 언니와 다른 피해자분들의 억울함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딸 효진이, 천수 씨, 성준 선생님, 미소 간호사, 한지영 검사님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 함께할 수 있었던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당당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겁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도 계속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캠페인도 이어갈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